기동 헬기는 전선에서 병력과 물자, 각종 군수장비 등을 수송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를 의미합니다. 험준한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병력과 무기를 수송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보병 임무부터 각종 특수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군사력 팽창을 시도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기동 헬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 역시 군사 분쟁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때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동 헬기의 유무는 작전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동 헬기를 준비하는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벌써부터 차세대 기동 헬기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10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돈 줄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날려버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아무도 사지 않는 기동 헬기를 덥석 구매한 일본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전력 보강은 실패한 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게 3조 원을 퍼다주고 제대로 된 헬기 도입에 실패한 일본 자위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틸트로터 방식을 차용한 V-22 오스프리는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두루 갖춘 미군의 수송 헬기입니다. 미 해군과 미 해병대는 수송 헬기의 느린 속도와 수송기의 착륙 제한성의 한계를 느끼고 이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송기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고정익 수송기는 수직 이착륙이나 호버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상륙함에서 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주목한 기술이 틸트로터입니다. 틸트로터는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축 가면을 직접 기울여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처럼 빠른 비행이 가능하며 수직 상태에서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틸트로터 방식을 사용한 V-22 오스프리는 일반적인 헬기보다 훨씬 더 빠른 기동성과 작전 범위를 가질 수 있었으며, 미 해병대는 V-22를 활용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헬기를 눈여겨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미국 이외의 나라 중에서 처음으로 V-22 오스프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육상자위대에서 V-22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V-22는 일본 자위대의 애물단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17대를 구매하기로 한 일본이지만 잦은 사고와 국민적 반대로 인해 아직도 잠정 배치에 그친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가 V-22의 도입을 검토하자 그동안 다수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V-22는 자위대가 도입을 고민하던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만 무려 40명이 넘어갔으며, 미군에서 기밀로 처리한 추락 사고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인데요. 일본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여 자위대의 V-22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루에만 반대 집회에 10만 명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자위대 병력을 이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V-22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V-22를 주둔시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착공식을 가진 지 겨우 2달 만에 호주에서 미 해병대원을 태우고 가던 V-22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얼마 뒤에는 주일미군이 보유한 V-22가 추락하여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사고를 두고 V-22의 성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요. 결국 일본 자위대가 도입한 V-22에서마저 사고가 발생하며 일본이 도입한 V-22는 사실상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V-22 도입에 무려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국가의 예산을 너무 쉽게 낭비해버린 것이며, 역시 일본은 미국 방산의 호구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22의 도입을 검토하던 다른 나라들은 계속되는 신뢰성 문제에 구매 계획을 철회하였지만, 일본은 이번에도 수조 원을 공중에 날렸는데요. 아파치 헬기를 F-35 전투기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F2 전투기를 F-22 랩터에 근접한 가격으로 개발, 생산하던 것이 일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자위대 특유의 헛발질을 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여 기동 헬기 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이 많은 지형 특성으로 인해 병력을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동 헬기가 중요합니다. 일각에선 드론 만능론에 빠져 모든 헬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기동 헬기의 전술적 장점은 확실한데요. 미국 역시 차세대 정찰 헬기를 개발하려던 파라 사업은 취소했지만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인 플라라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V-280 벨러를 차기 기동 헬기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한국도 작전 지역에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 헬기 전력을 갖추는 것은 향후 작전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은 이러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병력 수송이 가능한 기동 헬기를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XUH로 명명되는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를 직접 개발할 예정인데요.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는 미국과의 연합 작전을 고려하여 작전 성능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사용하는 V-280 벨러와 공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블랙호크보다 2배 이상의 빠른 속도와 12명 내외 병력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만 8조 원 수준이며 개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 개발을 시작으로 2031년에 체계 개발 진행, 2040년에 실전 배치로 이어질 예정이며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로 선정한 V-280 벨러가 2030년부터 본격적인 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에 준하는 XUH를 2040년에 배치한다면 단숨에 미국과의 헬기 기술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여러 국제방산 기업들과 공동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반전 푸셔, 틸트로터, 복합형 등 3개의 헬기 구조를 놓고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V-280과 공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성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나 한국이 XUH의 개발을 완료하고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를 전력화한다면 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V-22 오스프리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로 두고 있는 일본과의 기동 헬기 전력 차이는 현저히 벌어질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일본과 비교하면 헬기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 들어 호위함, 잠수함 등 다양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일본이 방위 산업의 성장을 시도하며 한국과의 라이벌을 자처하고 있지만 특히 헬기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수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기술력으로 수리온과 LAH를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터득한 헬기 제작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업 능력도 매우 뛰어난데요. 일본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바가지를 썼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미국의 돈을 퍼다주는 호구 노릇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본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미국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자체적으로 공장 라인을 증설했으나 정작 미국에서 일본에 판매하려던 아파치 헬기 모델인 AH-64D를 단종시킨다는 소문이 흘러나오자 일본은 갑자기 AH-64D에 라이선스 생산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헬기 생산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예산은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아파치 헬기를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도입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사려던 AH-64D보다 성능이 개량된 AH-64E를 일본이 도입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전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F-16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막대한 금액의 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F-2 전투기를 도입
도입할 때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채 절반이 안 되는 가격으로 KF-16을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례와 현재 일본의 V-22 문제를 연관지어 살펴보면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방산계약에서는 미국의 호구 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가격으로 미국 무기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체적인 무기 개발까지 성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 XUH도 성공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란 기대가 자연스러우며 기동 헬기 분야에서도 일본을 앞지를 것입니다. 부디 일본의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삽질을 거듭하기를 바라며 한국이 차세대 전력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9일 가성비 폭망 일본 영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저마다 그 특성을 살린 별칭이 붙기 마련입니다. 압도적인 지상 화력을 보유한 한국은 포방부로 불리고 있으며 타국의 1년 총예산을 가뿐히 넘기는 100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은 천조국으로 불립니다. 이외에도 미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베끼고 있는 중국은 뻥스펙으로 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이미지는 항상 그저 그런 성능의 무기를 매우 비싼 값에 주고 사는 호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일례로 일본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체 비용과 설비 비용, 라이선스 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당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한 전례가 있으며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대당 1100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보다 2배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공격 헬기를 구매한 일본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한데요. 일본 자위대와 방위 산업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파치 헬기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 분야에서 헛돈을 사용하기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지상에서는 90식 전차가 매우 안 좋은 가성비로 유명합니다. 90식 전차는 일본이 1990년에 제식화한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일본의 90식 전차는 1976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1974년에 처음 시작한 인도의 아준, 1975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K1 전차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척되며 1982년에는 120mm 활강포와 자동장전 장치, 포탄 등의 시제품이 완성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2대 프로토타입 전차를 완성하여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과정만 놓고 보면 당시 흔히 진행되고 있던 다른 나라의 3세대 전차 개발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90식 전차는 120mm 주포를 기반으로 1500마력의 파워팩과 신형열 영상 장비, 신속한 탄도 계산이 가능한 전자식 컴퓨터까지 탑재하여 당시 기준으로도 꽤나 높은 수준의 전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이는 일본제 무기가 아닙니다. 90식 전차는 표면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가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본의 90식 전차는 1990년을 기준으로 무려 13억 엔이란 가격을 자랑했는데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도 120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이는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K2 전차보다 더 비싼 가격이며 1990년과 2024년에 일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120억 원보다 34%가 증가한 160억 원대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21세기에 생산되는 3.5세대 전차도 160억 원이나 되는 가격이 나오지 않는데 1990년에 대당 160억 원 수준의 전차를 개발했으니 아무리 대량 생산에 착수하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 수준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0식 전차의 성능이 준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성능에 불과했는데요. 90식 전차는 정면 방호력이 나쁘지 않으나 그 대신 측면 방호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면 방호력을 1순위로 강화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차를 파괴할 때는 두꺼운 전면 장갑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을 공략하는 게 정석입니다. 대다수의 전차가 중량의 한계로 인해 전면 장갑보다 측면 장갑을 얇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감안해도 90식 전차는
동급 전차 대비 약한 측면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한국의 K1 전차 계열은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RPG-7V 대전차 무기를 측면에서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90식 전차는 RPG-7V를 막아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측면 방어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전차의 화력도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문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식 전차는 독일제 120mm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사용하는 포탄도 독일제를 라이선스 생산한 JM33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JM33은 2km 거리에서 균질화변 장갑을 약 470mm 정도만 관통할 수 있어 120mm 주포를 장착한 것에 비해 다소 부족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105mm 구경의 K74N이 균질화변 장갑을 520mm나 관통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120mm 주포를 장착하고도 105mm 주포를 장착한 K1보다 떨어지는 관통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만약 90식 전차가 평균적인 가격대로 이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면 일본은 상당한 전차 강국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 정도 성능의 3세대 전차를 두고 1990년대에 160억 원 수준의 금액을 들였다는 것이 뼈아픈 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K1 전차를 기반으로 3.5세대급 성능의 후속 개량을 연달아 완료한 것에 비해 일본은 2023년을 기점으로 90식 전차의 전량 퇴역을 선언하며 10식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10식 전차마저도 일본의 고질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0식 전차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약 160억 원 수준으로 90식 전차보다 앞선 3.5세대 전차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상당수 성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식 전차는 여전히 측면 방어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반응 장갑을 탑재하지 않아 21세기 주력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RPG-7V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10식 전차의 측면에 추가적인 반응 장갑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될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만만치 않은 가격을 보유한 10식 전차가 뒤늦게 장갑을 강화하면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데요. 또한 10식 전차는 여전히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55 구경장 주포가 중심이 되는 현대 전차들에 비해 아쉬운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120mm 주포로 개량한 K1 계열의 전차들은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05mm 주포를 장착했던 기존의 K1을 강화하기 위한 개량에 불과했고 신형으로 개발된 K2 흑표는 55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여 주력 전차다운 확실한 화력을 탑재했습니다. 10식 전차가 한국의 K1A1, K1A2 수준의 가격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면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한 화력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겠지만 10식 전차는 160억 원 이상의 생산 단가를 가지고 K2 흑표 등의 주력 3.5세대 전차와 경쟁하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4 구경장 주포와 연약한 측면 방어력은 더더욱 약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방산 시장에서는 호구 같은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파치와 전차 이외에도 일본이 헛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본산 무기의 가성비는 전투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본 공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 중 하나는 F2 전투기입니다. 비록 일본이 완벽한 국산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을 주도했으며 사실상 F-16의 파생형 중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는 90식 전차처럼 표면적인 성능은 우수해 보이는 기체였습니다. F-16보다 기체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을 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폭장량을 갖췄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JAPG-1 레이더를 장착하였는데 이는 전투기 탑재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원했던 100% 국산화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레이더 장비 개발과 넉넉한 폭장량 등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투기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F2 전투기도
성능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가격이 문제입니다. F2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약 1,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F2의 모체가 되는 F16이 약 9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F16보다 체급이 더 큰 F15조차도 1,100억 원대 판매가 되기 때문에 F2 전투기에 이보다 1.5배가량 비싼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정도 가격이면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F-22 랩터와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F2 전투기는 기체가 보유한 성능과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 500억 원 이상 비싼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자체 개발, 공동협력, 라이선스 생산을 가리지 않고 비합리적인 가격에 무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라이벌을 형성하려 한다면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뛰어난 성능과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의 3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장점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부디 일본의 삽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한국 방산을 도와주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